이성웅의 텐베거를 잡아라. 와, 텐베거라는 딱 단어만 들어도 사실 굉장히 설렙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의 10배 이상의 수익 과연 가져갈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와 이렇게 같이 방송 진행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잘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상 첫 프로그램 시작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가고 싶으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은 좀 냉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좀 종목이랑 사랑에 잘 빠지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또 그것도 맞추면서 제가 냉정함이 좀 필요합니다, 차장님의. 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계속 하면서 좀 저희 프로그램 제 코너를 좀 정체성을 찾아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목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텐베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선은 말 그대로 이제 10배라는 네. 용어인데 우선 피터 린치라는 펀드 매니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네. 되고 있어요. 이 펀드 매니저 유명한 이유가 이 1970년대 후반부터 거의 한 15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2,700%까지 좀 올랐었거든요. 2,700%요? 네. 와, 네. 그러면 뭐 텐베그가 아니라 깜짝 놀랐네요. 뭐 어떻게 쓰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명해진 용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뭐 심루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야구 용어는 아니고요. 어떤 고객들의 수익에 대한 또 기대감이 이제 말이 10배죠.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내용들을 좀 풀으면서 종목들을 찾는 그런 과정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배 수익률이라는 게 좀처럼 확 와닿지 않는데 이 10배 수익률을 내려면 어떤 섹터 막 이런 산업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거시적인 환경도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안에서 10배를 낸 종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또 하이젠, RNM 막 네. 이렇게 큰 무빙을 보여준 애들 그리고 텐베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작년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었고 아. 그러니까 뭐 극소수에 있는 상황이었고 2022년에 그때 2차 전지 쪽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이 뭐 에코프로나 또 지금은 참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종목이 있어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 뭐 그런 좀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들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올라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섹터를 이제 텐베거에 대한 섹터를 좀 말할 때는 일단은 이 산업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거시적인 분위기까지도 맞춰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시장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때가 좀 경제 상황이 좀 좋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AI나 이런 좀 중소형주 위주로의 이 주가가 텐베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처럼 이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는 뭐 약간 대형주 또 제조업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좀 골라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술력 또 이제 이 기술력에 의한 뭐 고객과의 어떤 매출 증대력이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AI나 이제 전기차 그런 종목들 텐베거 종목들을 좀 올렸었는데 이 산업이 초창기에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네, 의구심이 많았던 상황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게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수익률이 10배가 된 이후에 또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은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급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좀 급락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테마로서 이제 결국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근데 최근 시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는 테마나 어떤 신사업보다도 실적에 기반을 둔 기업
종목들이 주가 좀 많이 갔던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작년 초까지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인 예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을 텐베거에 대한 종목도 좀 발굴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유망성도 봐야 하고 기술력도 봐야 하고 거시적인 상황까지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시기에는 꿈을 먹는 섹터 아니면 실적이 딱 박히는 섹터 어떤 거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실적이 박히는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실적이 딱 예. 나오는.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작년 말도 그렇고 네. 올해까지 이 시장 그러니까 경제가 상황이 좀 불안하고 했을 때 이 템버거 종목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던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미반도체나 또 작년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이 템버거 종목에 등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텐베거라고 하면은 중소형주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가벼우니까요. 네, 그게 이제 2년 전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실적이 나오고 그 섹터에서 이 가장 주도주 뭐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작년 분당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텐베거에 한번 종목 좀 올렸었는데 아직 로봇이라는 섹터가 실적이 잡히는 현재 상황 아니거든요. 근데 이 로봇주 안에서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주도주고 그리고 뭐 그런 모멘텀도 있었죠. 어떤 대기업과의 어떤 그 지분이나 여러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 섹터 안에서 주도주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어떤 텐베거 섹터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유망 섹터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가져와 주셨네요. 어찌 보면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중소형주 비교적 좀 대형주보단 가벼운 텐베거로 좀 공략해 보기 좋을 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 자동차주 안에서 이 대표주는 현대차, 기아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 지금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뭐 좋았을 때는 당연히 전방 기업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자동차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작년만큼 나올까, 작년 초반만큼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떤 대형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이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이 순환매가 좀 가는 경향이 분명히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미국 쪽으로의 수출인 어제도 좀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좀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좋긴 한데 근데 하지만 이 전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관세나 여러 가지 좀 리스크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미국 쪽으로의 비중이 좀 많이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품 믹스나 현재 내연기관 쪽에서의 이 판매 부분으로 좀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 제품 쪽에서의 뭐 친환경차나 전기차에 대한 종류가 좀 다양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세 리스크 때문에 올해 정말 초에 안 좋았었죠. 그러니까 여러 리스크가 전반 기업들한테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 기업들의 주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 믹스에 대한 다양화 부분이 오히려 좀 기회로 좀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나 기아가 주가 떨어졌을 때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는 가질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자동차 부품주들 이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 또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뭐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경제 상황
또 이제 수요 이 부분 Q로 봐야 된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는 훨씬 자유롭고 오히려 이런 부분 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단의 움직임은 이제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번에 뭐 제가 방금 전에 키워드 브리핑에서 살짝 짚어봤지만 현대차가 대미 투자 꽤 큰 규모로 한다고 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안 내도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 이러한 모멘텀들 생각했을 때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성웅의 텐베거 HL 만도 자동차 부품주로 가져와 주셨네요. 어제도 상승, 오늘도 그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끌고 가볼까요? 뭐 일단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라고 한다면 뭐 현대모비스나 다른 현대와 그 그룹주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현대 그룹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 좀 차지하고 있는 점이 물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상황이 좋고 현대차 그룹주들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이 주가의 탄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대차나 기아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의 정체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HL 만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주가적인 상황이 좀 잘 가고 있지만 사업적인 구조 면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조향 장치나 제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 있어서 친환경차나 또 이제 뭐 샤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HL 만도의 제품 라인업이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약간 중국이나 인도의 자동차 기업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머리에 약간 좀 정립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중국 쪽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이제 HL 만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가 중국의 BYD나 여러 기업들이 지금 다른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기업들 대비해서는 판매 속도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내수 시장 쪽으로의 판매 부분이라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중국의 이 전기차 기업들, 그러니까 전방차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게 우리나라 부품주들 중에서는 바로 이제 HL 만두라고 좀 볼 수 네. 있겠고 근데 이 현대차 그룹과도 당연히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GM이나 여러 고객사들 다양하게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성장성이 큰 게 바로 이제 인도 쪽에서의 매출 성장세라 볼 수 있겠는데 뭐 지금 13%까지 매출 성장이 인도 쪽에서의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이 매출 성장세가 섹터마다 틀리겠지만 이 어떤 국가에서 10% 두 자릿수를 기록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HL 만도에 대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주가적인 매매적인 관점에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렇게 이제 전방 기업들 대비해서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생각보다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HL 만두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 작년 후반부터 주가가 좀 떨어졌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에는 이런 리스크 부분이 좀 많이 그 투자 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고 오히려 주가 다시 좀 조정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HL만도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제2의 중국 쪽, 인도라고 봐야겠죠. 그 안에서 영업이익 성장률도 굉장히 눈에 띈다고 하니까요. HL만도 한번 관세로부터도 어느 정도의 피해 갈 수 있을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47,000원 구간에서 잡히고 있는데요. 현재는 오름분을 살짝 내려놓은 채 4% 상승률 44,000원 달리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가 볼까요? 이제 템버거이긴 한데 네. 목표 주가를 이제 55,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템베거라는 의미 자체가 네. 이 목표 주가가 도달했을 때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만약에 잘 작용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목표가 도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만 5천 원의 주가가 갔을 때는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5만 5천 원 갔을 때의 이 주가에 대한 뭐 또 그때의 또 상황을 또 봐야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만 8천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근데 이 텐베거라는 그 의미 자체가 손절가는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네. 네, 손절가는 확실히 지켜서 우선 여러 모멘텀이 당장은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증거도 역시 손절가에 도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또 알 수 언제 좋아질지 시기를 알 수가 없듯이 손절가에 됐을 때는 확실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손절가 3만 8천 원 타이트하게 끌고 가보고요. 위에는 단기적으로 일단 5만 5천 원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달성을 하게 될 경우엔 계단식의 상승 한 번씩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텐베거 섹터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방산주 이렇게 가져와 주셨네요. 방산이 확실히 강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다만 방산주를 지금 공략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텐베거 유망 섹터로 방산주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되게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런 이 자동차 부품주, 방산주, 이 어떻게 보면 신성장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로봇주, 우주항공, 자율주행 네. 이 종목에서 갖고 오고 싶긴 한데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까지는 지금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는 철저하게 실적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관세 리스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좀 섹터들을 좀 많이 좀 연구를 해오려고 하는데 오늘 좀 조선주를 좀 갖고 오려고 했어요. 네. 저는 모든 섹터 중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관계에서 한 수 위가 저는 조선 섹터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은 우선은 오늘은 좀 약간 더 모멘텀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방산주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오히려 좀 저는 종전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늘 보니까 그 부분 휴전 말고 전면 휴전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기도 하던데요. 근데 그 시기가 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 보면 그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쪽과의 어떤 광물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이 태도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 태도는 언제든지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우리나라 뭐 북한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종전이 과연 있을까? 지금 이제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동부 지역 쪽으로의 영토에 대한 주장을 지금 미국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종전이 될 가능성 거의 없다. 휴전은 가능성은 지금 현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휴전이란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국방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전에 전 세계 이 국방 쪽에서 타워 컨트롤을 했던 미국이 이제 그 부분을 좀 빠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은 유럽은 지금 현재 국방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 방산 쪽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방산 품목도 좀 관세에 대한 얘기가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우리나라 방산이 수출하는 지역이 미국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네. 예, 유럽과 지금 중동 쪽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이 관세에 의한 방산주들의 하락세가 과연 맞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해 연초부터 방산주들이 꿋꿋하게 가는 이유가 뭐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지금 하나그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말 말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한화가 한화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 있어요. 지금 하나 그룹 안에서도 이 실적이 나오는 이 섹터 자체가 저는 방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좀 독자적으로 갔어야 어떤 방산 쪽에서의 불안함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가 계속해서 나와서 잠잠해진다고 한다면은 이 방산 쪽은 한 번 더 점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품목들이 왜 그 해외 쪽에서의 이런 수주가 좋냐? 우선 여러 가지 납품 기일이나 가격적인 측면도 좋지만 우리나라 그 계절은 사계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춥거나 아무리 덥더라도 부식이 잘 안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동유럽 쪽에서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중동 쪽으로도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향후에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 수주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거친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저희가 다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어느 곳이든 수출을 해도 최대한 정확도 있게 어찌 보면 부식이나 이런 데에서부터도 비교적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나 장비들이 우리나라가 특히 잘 만든다라고 네.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짚어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중을 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생각돼요. 네, 한 명도 없다. 전체도 그렇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모르는데 네.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방 쪽에서의 그 유럽에서의 뭐 또 가입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침범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든 방산 쪽에서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벤트적인 측면에서는 나쁜 이벤트는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요. 이게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방산주들이 수출을 북미 쪽보다는 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많이 한다고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유럽에서는 이게 안방 산업 쪽으로 좀 개입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독일은 역대급으로 돈을 풀어서 뭐 국방비나 인프라 쪽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끼리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웃끼리 뭉치지 않고 외부의 손을 빌리면 결국 우리는 자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쵸. 괜찮습니까? 그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독일의 어떤 방산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역으로 좀 잘 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독일의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산 캐파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 현재는 방입에 대한 증액에 있어서 휴전에 대한 뭐 종전이라고 한다면은 유럽 국가들도 지금 긴장을 한 상태에서 빨리 어떤 방위체를 갖춰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자국에서의 어떤 산업에 대한 보호를 할 여력이 지금은 그것보다도 빨리 방위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전에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수주를 줬고 수입을 했었던 기업 쪽으로는 물론 슬림하는 또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은 향후 1년, 2년 동안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유럽의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산을 잘 맞추고 적소 시기에 잘 한다고 한다면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향후 1, 2년 동안은 우리나라 방산주 안에서 강한 수주 모멘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안에서 저희가 진주 같은 공략주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 사실 약간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하지만 오늘 주가는 한 4%, 거의 5% 가까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템베고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현재는 섹터에서 가장 큰 주도주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시가총액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적이 지금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1분기 때도 지금 예상 매출액이 작년 대비는 75%, 그리고 영업이익은 또 이제 400%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제조업체에서 이런 영업이익의 매출액의 이 증가를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도주로서도 본다고 하면은 매출의 성장성을 본다면 현대로템이 가장 좀 가능성이 방산주 안에서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K2에 대한 이 마진 부분이 벌써 40%까지 K2 전차요? 네, 폴란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모멘텀에 앞서서 지금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이 1년, 2년치는 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마진 부분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런 영업이익의 성장 속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산주에서도 시가총액이 작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해야 뭐 템베거가 되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분위기는 방산 섹터로만 본다고 한다면 주도주 현대로템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현대로템 일단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증 이슈로 13% 급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던 게 대장주 현대로템입니다. 위로 어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해서 오히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고가 매매라는 게 있어요. 신고가 매매, 가는 말에 타자. 뭐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신고가가 매수 신호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대로템이 물론 오늘 좀 주가가 좀 밀리긴 하지만 길게 본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레벨업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로템에 대한 어떤 신고가 매매 관점에서 템베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좀 매수를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위로는 가격 전략 어디까지 살펴보고 특히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 주셨는데 손절가도 한 번씩 받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를 이제 14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서 HL 만도 말씀드렸다시피 14만 원 갔을 때 매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템베거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 14만 원 됐을 때 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만 원이 됐을 때는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지만 기회를 나중에 가져간다라고 네. 생각하고 10만 원 됐을 때는 확실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템베거 공략주 현대로템까지 손절가 10만 원 라인으로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상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